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의 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15쪽을 보시게 되면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계 단위, 어카운팅 유니트, 그런데요, 이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고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래 발생된 사실을 기록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적 구분을 얘기합니다. 장소적 구분. 장소를 구분해서 계산하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거래처가 회사에 본사가 있겠고, 본사에서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도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된 내용을 본사냐 공장이냐, 이런 장소적인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또 회사에는 본점이라는 게 있죠. 본점이 있고 또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점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점에서 지점에다가 상품을 발송했는데 지점에서는 회계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간의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록하고 계산을 하는데 장소를 구분한다. 어디서 회계 처리하느냐? 장소를 구분하는 것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회계 연도라고도 하죠. 회계 연도. 약자로는 FI, 피지컬 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FI,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회계 처리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말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는 거냐, 회계 기간인데요. 보통 회계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하는데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기간. 여러분, 회계 기간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회계 기간. 지금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이건 2015년도를 우리는 당해년도라고 합니다. 당해년도. 당해년도를 뭐라고 하느냐? 당기라는 말씀입니다. 당해년도, 당기. 그리고 2014년도를 지나온 연도,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그리고 2016년도는 미래가 되겠죠. 이거는 차기라는 말씀입니다. 차기.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차기. 그러니까 2014년도는 전기라는 말을 쓰고요. 지나온 연도. 그리고 당해년도는 당기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우리는 상반기라는 말을 쓰고요. 상반기.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필기할 거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상반기 중에서도 분기가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1사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사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사분기, 또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4사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와 2사분기는 상반기, 3사분기와 4사분기는 하반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1월 1일 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기초.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말일을 뭐라고 한다? 기말이라고 합니다. 기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보통 기초라는 말 쓰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말을 뭐라고 한다? 기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전년도는 전기라는 말을 쓰고요. 당해년도는 당기라는 말을 쓰고 앞으로 미래 2016년도는 다음 연도는 차기라고 한다. 그래, 전기, 당기, 차기, 전당차. 앞으로 원가 회계할 때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년도, 전기, 당해년도, 당기, 다음에 닥쳐올 연도 차기, 2016년도를 차기라고 한다. 또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한다. 여러분 거기 나왔죠? 뒤에를 넘겨보시면 16조 그림 나왔죠?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당해년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기. 2014년도는 전기. 2016년도는 차기가 되겠고요. 1월 1일 뭐라고 한다? 기초라고 하고 12월 30일을 기말이라고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하반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7번을 보시게 되면 회계기간의 용어 정리가 나왔죠. 환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날 1월 1일을 뭐라고 한다? 기초라고 하고요. 회계년도가 끝나는 말, 회계기간이 끝나는 말을 뭐라고 한다? 기말이라고 한다. 1월 1일을 기초,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나온 회계기간, 전년도 이미 지나온 기간, 전년도를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당해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기간을 당해년도, 당기라고 한다. 다음 연도를 뭐라고 한다? 차기, 다음 연도. 당해년도는 당기라고 합니다. 당해년도는 당기, 전년도는 전기, 차년도, 다음 연도는 차기가 되겠습니다. 또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을 2월이라고 합니다. 2월. 그래서 전년도에서 넘어왔다. 전기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차기 2월. 다시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넘어왔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2월. 2014년도에서 2015년 1월 1일로 넘어왔다. 전기 2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간다. 차기 2월. 이런 말을 씁니다. 용어니까요. 전년도에서 넘어왔다. 전기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차기 2월. 이런 말을 씁니다. 7번째 전기라는 말을 나왔는데요. 분계장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용어니까 그냥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계한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입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그리고 어느 원장에서 어느 원장으로 옮겨 기입하는 것을 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체.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지금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에서 살펴봤고요. 지나온 연도 이런 용어만 기억하십니다. 지나온 연도 전년도를 전기, 당해년도 2015년도를 당기, 그리고 다음 연도 2016년도는 차기가 된다.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왔다. 전기 2월 되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차기 2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회계의 단위와 회계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 진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7쪽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옵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집합된 단체가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무 상태, 재무 상태는 그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그리고 부채가 얼마이고 자본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여기에 부기의 주목적이 있었죠. 두 가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 재무 상태표.
또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적을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이 시간에는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재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뭐 FS라고도 하고요, FP라고도 합니다. 과거에 이 재무 상태표를 우리는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대차대조표. BS. 과거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BS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은 재무상태표 FS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 나왔죠. State of Financial Position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 자, T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T자인데, 이 T자를 기점으로 해서요,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자산이 들어갑니다. 자산. 나중에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겠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돈의 화폐 가치가 있는 재화나, 또 기업에서 거래처한테 받을 그런 채권, 재화나 채권 등을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산이 1,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을 뭐라고 하느냐?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일정 시점이니까요. 일정 시점이니까 거기 책에 나왔죠. 2015년 12월 30일 현재입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왔죠. 왼쪽에는 주식회사 한국상사 2015년 12월 30일 현재, 단위는 원단위가 되겠고요. 이때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차변 쪽에는 자산이 들어갑니다. 자산이 1,000원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채가 300원이라면 이때 자산 1,000원이죠. 여기 오른쪽에는 부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즉 빚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이 700원이 뭐가 되느냐?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본. 그래서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이 있었고요.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었죠.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었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왼쪽에서는 자산이 들어가고 오른쪽에서는 부채가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자산 이꼬르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차변합계 1,000원, 대변합계 1,000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요. 이걸 등식으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산에서 1,000원에서 부채 300원을 빼게 되면 700원이 자본이 되겠죠. 이 등식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본 등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자산 1,000원에서 부채 300원을 빼게 되면 자본 700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산 1,000원은 부채 300원 플러스 자본 700원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왔죠? 재무상태표 등식. 과거에
BS 등식이다 이런 말 썼습니다. 대차대지표 등식이다 이런 말 썼어요. 다시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자본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대차대지표 등식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쪽에 보니까 재무상태표 양식에는 보고식이 원칙입니다. 재무상태표 양식이요. 재무상태표 양식에는 보고식이 원칙이에요. 보고식이. 그러나 개정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T자 형식이죠. 이렇게 T자 형식이 되겠고요. T자 형식이고 보고식은 말 그대로 레포트식이니까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기장하는 것이 보고식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보고식이나 개정식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원칙은 보고식이지만 또 요약식과 요약식 및 표준식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보고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식에도 요약식이 있고 표준식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무상태표는 당해년도를 뭐라고 그랬죠? 당기분. 전년도를 뭐라고 그랬죠? 전기분. 전년도와 당해년도 당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도 정기 거와 2015년도 당기 거를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 거 2014년도 전기분과 2015년도 당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쪽을 보니까요.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죠. 타이틀. 주식회사 한국상사. 그 중간 지점에는 단위는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계정과목과 금액, 오른쪽에 계정과목과 금액인데 왼쪽에는 뭘 들어갑니까? 자산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T자 형식으로 작성하는 걸 우리는 개정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나와 있죠. 보고식 재무상태표는 계정과목과 금액이 있는데 자산이 얼마? 자산 쭉 적고요. 부채 적고요. 자본 적고요. 이렇게 보고식으로 자산 적고 부채 적고 자본 적는 것을 보고식이라고 하고 T자 형식으로 해서 왼쪽에는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개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가 나왔죠. 장부 중앙에 제일로 중앙에는 뭐라고 씁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제일로 위에 중앙 지점에다가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 밑에는 중앙에 정기와 당기의 현재 날짜, 당해년도와 전기를 전기 거와 당기 거를 구분하여 기장한다고 그랬으니까요. 현재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좌측에는 회사 명칭을 기록합니다. 좌측에.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단위가 원이냐 금액의 단위를 표시한다. 그리고 개정식의 경우 T자 형식일 때는 왼쪽에는 뭘 적어요?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T자 형식으로 약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약식으로 공부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T자 재무상태표, 여기 재무상태표가 들어가고요. 왼쪽에는 회사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날짜가를 적고요. 여기는 원, 금액은 원 표시한다. 자, 왼쪽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산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간다?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되는 금액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우는 것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자산부터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산 나왔죠.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약자로는 A라고 합니다. 어셋이죠? 자산인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물건이죠. 돈의 가치가 있는 거. 재화나 기업이 받아야 할 그런 채권, 금전,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화가 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있는 건 재화가 되겠고, 타인한테 받을 권리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거기 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앞으로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에서 특허를 한번 얻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의장권을, 실용신앙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 기업에 고부가치가 생기겠죠. 바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산은 재화나 채권 등을 말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재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현금. 제일로 좋은 거죠. 현금.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를 말합니다. 현금.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 여러분, 상품 매매업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 현금, 상품, 유가증권. 또 여러분, 기업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토지. 기업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비품, 책상,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다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돈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물리적 형태가 되는 것이다. 물리적 형태. 이런 것들은 다 돈의 가치가 있는 거고,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에서 타인한테 받을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것들. 기업이 타인에게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줬다. 자,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냐?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채권입니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한테 상품을 매출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지요. 팔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그럽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또 기업에서 거래처한테 상품을 매출하고 돈 대신에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으러움이라고 합니다. 받으러움. 또 기업에서 상품이 아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활동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을 처분했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고 상품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아닌 기업에서 영업활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차량 운반구 이런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 이런 말 씁니다. 미수금.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거래처한테 상품을 사겠다고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 돈이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선급금 이런 말 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형태가 아닌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크게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을 통틀어서 말한다. 또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또는 기업에서는 잠재력, 이런 용역 잠재력 이런 말도 쓰는데요. 하여튼
재화에는 현금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유가증권, 토지, 건물, 자동차, 차량, 운반구, 비품, 또 채권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한다? 대여금.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요, 차용증서를 받고 빌려주죠. 또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받을 어음. 또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주었다, 선급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아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휘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어를 잘하려면은 어휘력, 바로 어휘력이 좋아야 이런 문장을 글을 잘 쓸 수 있듯이 회계를 잘하려면 이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요. 돈을 빌려준 걸 뭐라고 한다? 빌려준 돈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대여금 그럽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받을 권리가 생겼죠?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 거래처한테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준 것을 선급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거기 자산이라는 내용 나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줄차요, 채화나 채권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상품,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것은 남한테 받을 거를 말합니다. 채권입니다. 쓰세요. 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또 거기 받을 어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때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 다시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참고란에 회계학에서 자산 개념도 나와 있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또는 용역 잠재력이다.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런 포텐셜 파워, 잠재력이다. 자, 회계학 용어니까 기억하세요.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고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용역 잠재력을 자산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다음 시간에 자산을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채, 자본. 여러분 지금 이 책은 기초책이라고 하지만은 내용들이 중급 이상으로 깊게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해설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